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제목에 오징어가 들어가는 우리나라 드라마. 한 편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전 세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요. 대장동 이슈와 관련해서도 정치권에서 소환이 됐는데요. 그런가 하면 요즘 세태를 풍자하는 패러디까지 낳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중국 전령당까지 겹쳤다. 전 세계 제조업이 휘청거린다. 중국 요즘에 전기 사정 좋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 제조업이 여러 가지 위기를 동시에 만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중국이 올림픽 대비해서 석탄 발전을 규제하는데 전력이 부족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일정 시간은 전기 공급이 안 되고 있답니다. 중국에 우리 기업들 많이 진출했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의 딸 화천대유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런 내용이 어제 알려졌죠. 이게 유력 법조인들의 자녀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좀 더 보겠습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박 딸은 화천대유에서 토지 보상 업무, 거기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6월에 대장동의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았다. 가격은 6억, 7억 정도로 분양을 받은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 아파트는 15억의 호가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박영수 전 특검 측은 이거 사내 공급뿐이다. 이거 미분양된 거 그냥 받은 것뿐이다. 특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과연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화동인 멤버들 대장동 개발 전에 땅 32%를 사뒀다. 앞서서 화천동이가 관련이 있죠. 또 천화동인, 여기도 뭔가 투자를 한 곳입니다. 근데 땅을 미리 사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 좀 더 설명이 돼 있습니다.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 겪어서 성남시가 다시 공영개발 나섰지만 민간이 사업 주도하면서 수익을 독식했다. 그런데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그 전에 부동산 개발사를 만들어서 땅을 확보해뒀다. 이거 뭔가 좀 더 복잡하게 상황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있습니다. 지금 고1, 고2 학생들 그리고 임신부는요. 내달 18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그동안 당국이 많이 고민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고민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임신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정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내달 18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풍부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아침부터 준비를 해오신 분들 4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김영주 전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 이재영 전 국회의원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장윤미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키워드 4가지만 보시면요. 주요 뉴스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좋아하는 형님들. 화천대유의 소유주 김만배 씨 어제 조사를 받으러 경찰에 출석을 했죠.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법조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질문을 받고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분들 좋아하는 형님들이라서 모셨다는 취지의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코끼리 그림.
이른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뭔가 코끼리 그림이 크게 있는데 지금은 일부만 나왔다. 이거 시간이 가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풍겼는데 다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코끼리 그림,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내 상대는 윤, 물음표가 찍혀 있죠. 지금 여당 내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대선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인데요. 야당의 대선 주자, 최종 대선 후보로 윤석열 전 총장이 들고 있다. 이렇게 콕 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이 이야기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오징어 게임 패러디입니다. 전 세계의 열풍이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내의 상황을 뭔가 풍자하는 패러디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기사로도 소개돼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출발하겠는데요. 먼저 속보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들어왔어요. 북한이 뭔가를 동해상으로 쏘아 올렸다고 합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오전에 긴급히 문자를 통해서 기자들에게, 출입 기자들에게 알렸어요, 내용을. 이런 내용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말이 이상하죠? 발사체를 발사했다니까. 근데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뭔가. 통상 미상의 발사체로 알려지고 그 이후에 확인되면 통상 탄도미사일 경우가 태반이었어요. 이번에도 일단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아직 100%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상의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쏴 올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를 북한이 쏴 올린 거예요. 올해 들어서 6번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얼마 전에는요, 열차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죠? 그게 벌써 13일 지났습니다. 뭘까요, 그럼? 뭘 쏜 걸까요? 일단 의심은 이거 혹시 장거리 탄도미사일? 이럴 경우는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유엔 결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앞서서는 그래도 단거리였어요. 만약에 장거리일 경우는 사태가 험악하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 아직은 모릅니다. 미상의 발사체입니다. 이 얘기 좀 짧게 좀 해보겠는데요. 이종훈 평론가. 지난 주말입니다. 북한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연속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데 지난 주말에는요. 좋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조건을 단 게 하나 있었는데 이중 기준을 철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이런 이중 기준을 버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는데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또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라. 뭐 이런 취지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와중에 오늘 또 뭔가를 발사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좀 연관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게 뭘까요, 오늘? 일단 큰 틀에서 보자면 예. 그러니까 협상 재개에 앞선 몸값 올리기. 그렇게 일단 읽힙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놓고 이것까지 인정을 받으려는 거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사실은 이제 미국 쪽에서는 계속 대화를 좀 예. 빨리 재개하자라는 얘기를 했고 예. 북한은 아직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그런 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종전선언 제안을 했고 김여정 부부장은 종전선언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남북한 대화든 북미 대화든 협상에 들어가기에 좀 아주 임박한 그런 그 국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협상이 재개됐을 때 그 첫 출발점을 어디로 잡느냐가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은 가능한 한 그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몸값을 지금 최대한 끌어올려 보겠다. 그런 의도로 좀 읽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중 기준 얘기는 이제 결국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뭐 그러니까 SLBM. SLBM 이제 예. 그 시험 발사도 성공했고 또 이제 그 우주 발사체도 좀 쏘아 올릴 예정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남한은 되는데 왜 북한은 안 되냐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느냐. 예.
이거는 좀 불평등하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이제 그 향후에 진행될 협상 과정에서 예. 몸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포석으로 일단 읽힙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으로 보여요. 뭐 좀 더 파악해 보겠지만 미상의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쏴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북한 김여정 종전선언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 그리고 뭐 남북 연락사무소 뭐 재설치 이런 얘기까지 꺼냈는데 어제는요. 전화를 안 받아요. 통신선 연락을 했는데 북한에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뭔가를 쌓아 올린 거죠. 자, 북한이 뭔가 분명 노림수가 있을 텐데 좀 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이슈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건데요. 어제 화천대유의 소유주 경찰 조사를 받으러 나왔죠. 그리고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소환된 키맨 김만배 이런 얘기를 해요. 불법은 없다. 그리고 법률 고문단은 좋아하는 형님들이다. 그래서 모신 거다. 뭐 이런 취지의 설명이에요. 좀 더 보겠습니다. 뭐 정치권 로비 의혹 전면 부인했다. 그리고 뭐 경찰은 수사팀 추가 확대 방침이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요. 어제 이 좋아하는 형님들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한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대가성은 없었고요. 그냥 저랑 친하게 제가 잘 좋아하던 형님들인데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귀감이 되시고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 그리고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어요. 다음 기사입니다. 곽상도 아들 재벌급 퇴직금에 김만배 50억은 산재 위로금이다. 산재 위로금. 산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뭐 직원들이 5억 정도 퇴직금 받고요. 그리고 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뭐 특별히 산재 이런 것 때문에 돈이 지급됐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기본 퇴직금은 5억이다. 근데 산재라고 했어요. 근데 좀 더 언론들이 알아봤죠. 화천대유 산재 신청이 없답니다. 그럼 이 산재는 어떻게 된 산재입니까? 그냥 알아서 판단했다는 건가요? 산재 전문가들은 이건 이례적인 처리다. 그리고 굉장한 거액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얘기 역시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기본이 퇴직금이 한 5억 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50억은 너무 큰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관련된 거라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그 산재를 입었어요, 그분이. 자, 두 가지 내용도 동시에 좀 보여드렸는데 앞선 내용부터 좀 하나씩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용주 전 의원님.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많이 이름이 나왔잖아요.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네. 근데 뭐 형님들, 좋아하는 형님들 표현했고요. 뭐 정신적, 심리적 조언 뭐 이런 걸 해주신 분들이다. 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제 뭐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멘토, 자신의 멘토다. 멘토다.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그동안에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 훌륭한 분들이고 뭐 그도 그럴 것이 대법관부터 해서 뭐 또 검사장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분이 이제 언론 취재를 하면서 법조인들과 예. 연계 맺고 같이 어떻게 보면 뭐 술 한 잔씩 해왔던 동네 혐의고 한편으로 보면 뭐 이 대학과 연계될 수 있고 한편으로 보면 지역과 연계될 수 있고 뭐 평택 지역이든 경기도 지역이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오면서 연결됐고 또 실질적으로 대가성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대법관이나 최근에 이제 뭐 법이 강화되면서 이분들이 법조인들이 퇴직하면 이름 있는 로펌에 갈 수 있는 정도의 그레이가 되셔도 당장 몇 년 동안은 못 가는 취업 제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 말에 의하면은 화천대유는
취직하면 안 되는 회사가 아닌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런 그 공간들이 있어서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상당히 한꺼번에 큰 돈을 벌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국세청에 세금을 뭐 몇십억, 몇백억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낼 것 같으면 이 형님들 모셔서 좀 좋은 보장해 주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 이양 세금 낼 거 한 5억씩 퇴직금도 좋은 주고 형님들에게 호의를 베푼 거다 이렇게 뭐 그렇게 그렇게 취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는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 갑자기 돈이 뭐 부동산 값이 올랐으니까 예. 생각한 것보다 많은 이익을 냈으면 그 이익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세금 낼 돈인데 그런 인건비로 쓰자. 그러면서 자기의 개인적으로 또 자기의 불안감 여러 가지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니 법적인 조언을 받고 싶은 형님들이 병풍이 필요했던 것이고 또 세금 낼 돈으로 이것을 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호의자 생각이 이른바 들어요. 병풍 또는 방패막이 비상시에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 뭐 겸사겸사 이런 겁니까? 그런 그러면 부분이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형님들. 두고두고 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표현. 좋은 형님들이라서 그랬다. 자, 두 번째 영상에 나온 내용 있죠? 장유인 변호사께 좀 이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산재라고 해서 산재를 입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 뭐 이런 취지 설명을 합니다. 액수가 기본 퇴직금이 5억이라 그래요. 네. 그러면은 50억에서 5억 빼면 45억이 산재에 대한 어떤 보상이다. 이런 취지 설명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실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퇴직금 5억이라는 것도 뭐 비용 처리를 위해 그렇게 책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5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기업 어떤 감사 보고서에는 지금 이제 기재가 되어 있고. 그동안은 그런 퇴직금이 그런 액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산재 지금 언론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또 이 김만배 씨가 언론 앞에서 한 해명에 따르면 산재 처리를 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기업이 산재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비용 때문입니다. 이 산재 처리를 해서 이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향후에 보험료가 상승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에는 비용이 문제된 케이스도 아닙니다. 그걸로 보이진 않는데요. 워낙 지급된 액수가 고액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45억 원, 그 퇴직금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정당하게 책정이 된 것인가? 지금 이 화천대유 관계자들을 취재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재를 입었고 업무상 과로로 인해서 건강상 굉장히 적신호가 켜졌다. 그러면 기자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무슨 적신호가 켜졌습니까? 예. 기침을 끊임없이 하고 귀에 이명 증세가 있었고 뭐 어지러움을 호소했다라고 하는데 예. 이 정도 증세가 산재로 처리된 전례를 좀 이게 지속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게 과연 산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상당히 의문이고 그렇다면 이 45억이라는 이 금액이 어떻게 책정된 것인가? 과연 어떤 이 당사자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주기 위함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이 야권의 실세라고도 할 수 있는 의원에게 최종적으로 기속하는 거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이 돈의 어떤 최종 도착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사실상 화천대유 이 사업이 크게 성공을 했기 예. 때문에 그것에 따른 배당 형식 등등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재 보상을 어떤 기업이 알아서 신고 안 하고 알아서 수십억 주는 거는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 이 부분도 사실 기업에 대한 배임 내지 예. 그 어떤 다른 법률 이슈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당하게 책정된 금액이 인과 법인은 분별이 돼서 사실상 사람에 대해 지급하는 게 법인의 해가 되면 안 되는데 법인의 어떤 금액을 어떤 개인에게 정당한 책정 없이 지급했다면 이거 배임에도 이게 구성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따져봐야 될 지점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요. 그렇습니다. 이 지급에 대해서. 대장동 의혹이 처음에 이렇게 이슈로 제기됐을 때는 이 방향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중간쯤 진행이 되면서 이제 방향이 조금 다른 갈래를 또 이렇게 가지가 좀 뻗는 것 같아요, 지금. 자, 다음 기사 보겠는데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았던 퇴직금. 이건 뭐 퇴직금인지 뭐 아니면 성과금인지 위로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액수 50억.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보를 통해서 미리 알았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퇴직금 50억 추석 전에 알았다. 알았는데
가만히 있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거네요. 이준석 대표 어제 미국 갔다가 이제 귀국했죠. 곽상도 의원 거취 결단해야. 지금 탈당 상태잖아요. 여기서 말한 거취는 아마 의원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김기현 제보가 들어와서 곽상도 의원에게 경위를 물어봤다. 그리고 끝난 것 같네요. 그럼 물어보고 끝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초선 7명은 곽상도 의원 의원직 사퇴하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여당에서는요. 거세게 공격하죠. 이거 뭐 다 알면서 그럼 이재명 지사 공격에만 활용한 겁니까? 이렇게 공세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 그럼 김기현 원내대표의 설명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 동시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제보들이 들어옵니다. 곽상도 의원의 경우에도 그런 그 제보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본인에게 어떻게 된 경위인지 물었더니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은 형태의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으로서는 그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젊은 세대의 분노가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가기 위해서는 곽상도 의원님께서 큰 결단을 하셔야 된다. 국민의힘에 몸담고 계신 이재영 전 의원님, 김기현 원내대표가 어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에 제보를 받고 확인된 다음에 설명을 했으면 물론 그때 논란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런 기사는 안 나왔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당연하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이 뭐 제보는 받았고 예. 확인은 했지만 예. 이것이 그 사실 여부를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근데 그리고 곽상도 이게- 의원한테 확인했다면서요? 아 근데 예. 이게 자꾸 이게 곽상도 의원으로 이렇게 예. 포커스가 가고 있는데 뭐 그거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죠. 이거를 디자인했고 예. 소위 말해서 설계했고 이거 자체에 대한 예. 모든 문제는 지금 이재명 그 후보하고 예. 그 성남시에 대한 포커스가 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예. 이거에 대해서 거치까지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 예. 국민의힘이 예. 훨씬 더 나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를 네. 알고도 알리지 않고 기다렸다가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니, 그걸 언론-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언론들은 아니 지금. 언론 보도가 예. 나오는 것 자체는 어차피 나올 얘기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굳이 확인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그거를 미리 이렇게 알릴 필요가 있었느냐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못하러 그럽니까? 왜냐하면 대표가 예. 그때 이제 추석 전이기도 하고 당 대표가 이거를 알아봤지만 예. 확실한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정치권에서 확인이라는 거는 사실 예. 법적인 문제라든지 법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얘기는 들었는데 그거를 확인을 했다고 하지만은 그건 개인한테서 한 것이고 그것을 굳이 미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나올 얘기인데. 그래서 좀 어제 설명이 본인에게 경위를 물어보니 언론 보도와 같은 형태의 답변을 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왔어요. 김영준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사람? 글쎄, 뭐 핵심 쟁점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언론에 보도 다 나오기 전에 당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러니까 통상 그걸 보면 이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한다 그러죠. 선제적으로 조치해서 우리가 내부 조사를 제보를 받았더니 이렇게 됐더라. 밀리는 듯한 식의 예. 마치 공수가 교체되는 느낌보다는 어쨌든 좀 더 결연하게 수사를 독려하기 위해서 우리 당의 이런 어떤 뭐 언론 보도도 하기 전에 이런 선제적인 어떤 문제 제기와 오픈을 한다. 예. 뭐 이런 부분의 주도권을 좀 갖고 갔으면 좋았는데 이제 감추고 있다가 언론이 두들기니까 슬그머니 열어놓는 것은 오히려 더 수세에 몰리는 부분이 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아마 아까도 뭐 현장 조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뒤에 프랜카드나 국민들이 이제 보면은 예. 결과적으로는 공수 프레임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고 저는 애당초 처음부터 이것은 이재명 지사가 실제적으로 만약에 하천 대유로부터 두 가지 요건이겠죠. 예를 들면 이 프로젝트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프로젝트에서 감사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결정에 대한 문제가 예. 하나 있고 실제로 만약에 대선 공간에 논쟁이 된다면 그렇게 해놓고 그 많은 이익금 중에 일부를 본인이 갖고 갔다든지를 가지고 논쟁이 돼야 예, 되는데 사실 예. 이 부분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우선 공격을 해놓고 열어보니까 사실은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쪽에 말하자면 문제가 더 커지는 형국이라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죠. 예, 이재용 전 의원님. 근데 이거를 저희가 국민의 힘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곽상도 의원이지 자꾸 국민의 힘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곽상도 의원 개인으로 봐달라는 말씀인 예, 거죠. 곽상도 의원은 저기 내년에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곽상도 의원은 그냥 일개 의원입니다. 예. 왜 네, 국민의힘 그리고 의원 얘기가 자체가 잠깐만 김영주 예. 전 의원도 제가 짧게 들리니까 네. 먼저 이재용 전 의원님 의원은 말씀하시죠. 관두면 돼요. 그리고 지금 저희는 국민의힘은 곽상도 의원 보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성명서까지 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요구가 나왔어요. 네, 지금. 민주당은 예. 뭐 잘못됐을 때 예를 들어 뭐 이게 비유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윤미향 같은 경우, 윤미향 의원 윤미향 의원 같은 같은 경우에 경우. 윤미향 의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 민주당은 뭐 사퇴하라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오히려 의원들이 나서서 예. 곽상도 의원 저 사퇴하라. 이준석 대표는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거치 예. 정리해라. 예, 그 예. 거치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의원직 사퇴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강하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국민의힘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김영주 전 이 의원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성남시 의원 중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이나 혹은 그전에 신영수 전 의원이나 원유철 전 의원 또 곽상도 의원의 이야기가 같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이 프로젝트 2004년 12월에 예. 시작부터 말하자면 그 국민의힘 전신이죠. 예. 그 의원들의 어떤 입김, LH를 쫓아내는 과정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여야가 치열하게 지금 약간 소속 정당이 다르신 두 전직 의원께서 치열하게 지금 논쟁을 하셨어요. 이와 관련된 사안 다룬 기사가 좀 더 있어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추가가 됐어요, 지금. 곽상도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서 3년간 후원금을 받았다. 합해 보니까 2,500만 원. 뭐 어떤 기사는 뭐 3천만 원 넘어간다. 근데 이제 개인이 연간 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500만 원이거든요. 500만 원씩 수차례 이렇게 갔더라. 그 이름들이 언급이 되죠.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그래서 이거 혹시 이거 과거에 봤던 쪼개기 후원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근데 이제 뭐 당사자들이나 이런 데서는 뭐 한도 맞췄고 연간 할 수 있는 거 했고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시각도 있어요, 지금. 일단 이런 기사가 있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화천대유 박영수 전 특검 딸에게 대장동 아파트 분양. 앞서 일면 기사 때 소개드렸죠? 여기 보면 박영수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고문. 딸은 여기서 일을 했다고 그러죠. 지금 퇴직 절차를 밟고 있다는 건데 그럼 퇴직금이 또 지급이 될 거 아닙니까? 이 액수에 대해서 또 얘기가 많아요. 또 얼마인지. 자, 여기 보면 박영수 전 특검 측은 미계약된 물량을 받은 거다. 어차피 남은 거였다. 특혜 없다. 근데 업계에서는 이게 7억에 넘겼는데 지금 호가가 15억. 차익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또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사안이 나왔습니다. 이종근 평론가. 공통점은 이런 얘기 불려졌는데 절차상 문제 없습니다. 이런 설명이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절차상 왜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뭐 얘기 나왔다시피 퇴직금을 이렇게 많이 주는 데가 일단 없다는 거죠. 전례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뭐 5억 퇴직금으로 치고 예. 45억 산재다. 예. 대기업에서 사망 산재가 발생해도 이렇게까지 지급하는 예가 없잖아요.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안은 앞에 다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박영수 전 특검 예. 딸 경우에도
뭐 50억 정도 뭐 지급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마 이번에 이제 이게 또 그 곽상도 의원 건이 좀 아들 건이 불거졌기 때문에 예. 다 지급은 이제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이제 다른 이유를 달아서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보기에는 모릅니다. 지금 퇴직금이 얼마나 네. 책정되는지 몰라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어찌됐건 이제 퇴직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거는 퇴직금을 주려고 일단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걸 예.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지금 이 이제 아파트 분양까지 지금 이제 예. 불거졌는데 이거 특혜 분양 아닌가요? 그러니까 미계약분 그이라고는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 물량 정말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확실히 이제 특혜인 것은 맞는 거고 그리고 그 차익도 지금 엄청나잖아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 이게 뭐 전혀 관련이 없는 거다. 대가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일반인의 상식에서 보자면 정말로 알뜰하게 로비를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 쪼개기 뭐 의혹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후원금 얘기가 나왔단 하여튼 말이에요. 한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후원도 다 하고 아들도 채용해서 월급도 주고 또 퇴직할 때 50억이나 쥐어서 내보내고 이런 식의 로비가 그렇게 흔한 로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야말로 알뜰하게 로비를 했고 제가 보기에는 이 로비의 달인들 같아요. 그래서 여야 다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로비를 또 하는 그래서 보험을 아주 골고루 들어놓는 그런 솜씨까지 발휘한 그런 것으로 지금 보인다. 그래서 여야 간에 지금 뭐 약간 다투고 있지만 사실 예.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야를 지금 독인 객인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야 다 관계돼 있으니까 이거 특검 해가지고 다 지금 낱낱이 다 파헤쳐라. 여야 할 거 없이. 그게 사실은 국민적 요구인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 매일 무슨 사안들이 이렇게 좀 더해지고 있죠. 그리고 당사자들은 아이고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이런 해명이 또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러나 지금 좀 더 좀 들여다볼 지점들은 보입니다. 좀. 자, 이번에는요. 역시 이제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 있는데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좀 냈어요. 그 기사부터 좀 보죠. 거친 표현이 등장해요. 이재명 도적대 국민의힘 화천대유 관련자 더 나올 것이다. 야당 성역 없는 특검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맞서고 있다는 거죠. 여기 뭐 또 고발전이 시작이 됐어요, 지금. 여기 이재명 측은 곽상도 의원 고발, 곽상도 의원은 무고로 반박. 뭔가 고발전이 시작된 양상도 보입니다. 자, 일단 여기 보면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약간 거친 표현을 쓰면서 강하게 비판했죠. 이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 모습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 국민의힘 하는 행동이 딱 도적대 그 자체입니다.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정치하시면 다시 촛불로 다 없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정치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대장동 개발의 설계자라고 자인한 우리 이재명 전 성남시장 현재 경기도지사께서는 국민 앞에 진실이 무엇인지를 털어놓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당 의원 일부 실수가 있던 걸 가지고 물고 늘어져 가지고 전체를 덮으려고 하십니까? 곽상도 의원님 하나로 다 모든 게 덮어져요? 자, 이렇게 좀 공방처럼 비춰지죠. 다음 기사 보겠는데요. 이 기사는 화천대유가 포함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어떤 구조, 이 설계, 이걸 좀 얘기하고 있어요. 과연 민간이 과도하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간 사업이 됐는데 뭔가 그 이익을 제한할 수는 없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성남시 수상한 벤치마킹이다. 초과 이익 환수만 쏙 뺐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좀 더 설명해 드리죠. 민간 합동 사업은 사전 이익 플러스 초과 이익 확보인데 하남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연구했다고 그래요. 그럼 거기에 어떻게 했는지 민간에 가져가는 몫을 좀 제한하는 방법이 뭐지? 이런 걸 알았을 수 있다는 거죠.
민간 특혜 방지 내부 지정 목소리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제대로 뭔가 관철이 된 거, 실현이 됐나? 이런 거죠. 이렇게 좀 의문 제기를 해요. 대장동 남은 이익 모두 보통주에 배당. 그래서 이제 화천대유 등이 수천억을 가져가게 되는 거잖아요. 자, 뭔가 민간 특혜 방지 다른 데는 보이던데 왜 여기는 없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요. 자, 그래서 지금 특히 야당이 문제 삼고 있죠. 아니, 이 대장동 사업 자체 설계를 누가 한 거예요? 이걸 문제 삼고 있어요. 이와 관련된 영상 준비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이제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이 담당 임원이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설계해라. 나중에 혹시 또 먹튀할 수가 있으니까 먹튀 못하게 이렇게 해라. 재소전 화해도 해놔라. 그다음 나중에 추가로 이 개발 사업 참여자들 개발 이익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1,000억 원을 좀 더 받아라. 제가 시켰는데. 자, 이재영 전 의원님, 이른바 설계자 논쟁인 것 같아요, 지금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냥 저거 보면 어안이 벙벙했죠. 본인이 이재명 지사가 지금 후보가 본인이 스스로 자인한 거잖아요. 내가 설계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뭔가 잘 알고 있다 이런 의미로도 들려요. 아니, 설계라는 뜻은 내가 하나 꼼꼼히 다 살펴보면서 내가 만들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만드는 것 자체가 시작한 과정에서 이 설계 자체가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수천억이라는 돈이 몇 명한테만 돌아가는, 그것도 공공사업이라는 그 미명하에 어떻게 몇 명한테만 이렇게 수천억이 돌아가고 그 수천억이 돌아가다 보니까 수천억이 돌아가는데 그중에서 남는 돈 뭐 한 몇십억이 또 간 거잖아요. 직원들한테. 뭐 곽상도 의원 그 아들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설계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건데 이거 자체가 의도가 매우 악의적인 것인데 이 설계를 내가 했다라고 얘기했으니 사실 설계 당신이 했습니까? 당신이 한 거 아닙니다라고 그러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내가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어안이 벙벙하죠. 김용주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측에 좀 더 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여요. 과연 이거를 본인이 직접 설계했다라고 얘기한 게 어떤 취지인지. 지금 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이걸 굉장히 문제 삼고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 측 설명이 아직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혹시 또 이런 취지라고 또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민간으로 갈 몫을 공공으로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 걸 따지는 설계를 했다. 이런 취지로 설명하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경기연구원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남시라든지 이런 이전의 어떤 민간 개발 방식에 있어서 그와 같은 성남시와 비슷한 사례들이 이미 존재해 왔기 때문에 또 그와 같은 또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특히 시장이 되자마자 결과적으로 2004년 12월부터 시작된 프로젝트가 금융위기로 망가진 상태에서 다시 복구를 해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는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민간의 형태, 즉 공공의 형태를 띠지만 LH나 뭐 그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이름을 다는 아파트보다는 오히려 민간 개발 방식이 그 지역의 가치를 높인다는 판단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했고 이것은 잘한 일이다 이런 것을 이때까지 이재명 지사의 포지션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대장동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이건 본인의 치적이다 이런 걸 강조했어요. 오히려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민간한테 다 갈 걸 그나마도 5천억 정도를 내가 가져올 수 있고 또 하필 그때 그 이전과 달리 부동산 땅값이 오름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많은 이익을 저들이 가져갔는데 그 부분조차도 더 추가 한 수를 종용을 했다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체적으로 보면 그럼 이재명 지사가 그런 어떤 PF라든지 전체 시행이라든지 시공의 실제를 아느냐 그런 의미에서 의구심을 들 수는 있죠. 그런 의미에서 유동규 씨가 실제적으로는 깊이 있게 개입돼 있는 그분이 이미 아파트 조합장도 했고 재개발 조합장도 했고 그전에 건설회사도 있고 공부도 부동산학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밑에 선에서 그런 어떤 그 뒷받침 스포트를 받았다 그렇게밖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발언을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문제 삼고 있어요, 지금요. 아무튼 이 논쟁이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이종훈 평론가하고 장유병에서도 이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지사가 조금 전에 좀 동영상에서 언급한 그대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다는 거죠, 일단. 성남시로서는. 그리고 굉장히 누적되어 왔던 그런 그 과제 중에 하나예요. 사실 올해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우여곡절들을 겪었죠. 예, 그래서 성남시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본인이 설계한 거 맞을 거고 유동규 씨는 그야말로 뭐 이 장기판의 말처럼 지시에 따랐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성격상 꼼꼼하게 자신이 다 챙기잖아요, 모든 사안들을.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넘겼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세계 컨소시엄 가운데 이곳으로 좀 정해진 그 부분도 모르고 선정했을 가능성은 전 희박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민감한 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 시행사, 그러니까 세계 컨소시엄 가운데서 화천대유 같은 그런 시행사가 이익을 많이 가져가게끔 구조화돼 있는 설계가 돼 있는 경우도 이곳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거를 화천대유라는 거를 전혀 모르고 화천대유라고 하는 업체의 성격에 대해서 전혀 사전조사 없이 과연 여기에 사업권을 줬겠는가. 저는 그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이 전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진행을 했을 가능성이 오히려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야기한 바대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유 변호사. 그러니까 설계자 논쟁과 함께 이 기사가 좀 이 주목을 받는 게 뭔가 민간이 그러니까 공공에서도 회수한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민간이 가져간 금액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걸 좀 제한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질문, 아쉬움 이런 걸 담고 있는 기사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설계했다. 이게 또 다시 또 뒤늦게 회자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 설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상당히 결과론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왜 성남시에 그 당시에 한 5천억밖에 귀속되지 않았냐. 나머지 한 4, 5천억이 왜 민간에 귀속되게끔 이 구조가 짜이게 되었는가인데 사실 이 설계가 이뤄지던 바로 그 시점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성남시는 자체 개발을 할 수 있는 자력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이런 기관 자체도 마련이 돼 있지 않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1, 2년도에 확 진전이 된 게 아닙니다.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처음에는 LH에서 키를 쥐고 공영 개발 방식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쪽에 또 국민의힘 전신의 의원님의 동생이 또 뇌물을 받고 이런 지지부진한 과정을 거치면서 공영, 민영 이런 어떤 수순 속에 공영과 민영의 어떤 합작 형식으로 가져가자. 다만 이 부분을 더 뒷말이 없이 하자라고 해서 공개 입찰 방식으로 했고 세 개의 컨소시엄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화천대유는 사실 하나은행이라는 큰 지붕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작은 규모의 업체였던 겁니다. 그래서 화천대유의 실질을 알고 이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뭔가 구성을 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지금까지 드러난 단계에서는 좀 공세에 불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사실 그렇다면 왜 공영으로 귀속될 수 있는 돈을 제한을 뒀느냐. 사실 이런 개발 형식에서 이른바 캡을 씌운다고 하죠. 어떤 이익에 대해서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는 1,822억인데 그 부분으로 아마 계약이 설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는 것도 추후에 기부 체납 형식으로 한 920억 원 터널을 뚫는 자금으로 더 계약의 조건을 성남시에 유리하게 가져왔던 그런 부분도 사실 팩트로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화천대유라는 어떤 사기업을 위해서 모든 것이 전개됐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것이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다고까지 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시각이 다른 거예요. 지금 뭔가 계속 나오고 있고 매일같이 언론 취재를 통해서 조금씩 어떤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음은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만배 씨 관련 기사가 다시 하나 더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경찰 김만배 회사 돈 빌린 경위 집중 조사한다. 지금 회사 돈 473억을 빌려서 썼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다 썼는지 모르고요. 이게 지금 사실 경찰이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돈이 어떻게 된 건가? 어떤 과정을 거친 건가? 이겁니다, 지금.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지난해 집중적으로 현금을 인출하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은 좀 그 총선이랑 맞물려서 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쓰는 건 자유고 또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일 없습니다. 자, 장욱희 변호사. 못 쓰는 건 자유로 생각하는데 본인이 소유한 회사에서 473억을 빌려서 어딘가에 뭐 용도 쓴 거 아니에요? 본인이 뭐 운영비 썼다 이런 설명도 좀 알려지고 있는데 이 정도 규모의 돈을 회사에서 빌리는 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문제가 되죠. 473억 원이 아마 이 사업 초기에 김만배 씨가 개인적으로 이제 빌린 것으로 흔적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다면 사업이 마무리된 이 시점에 수천억 원의 이익이 남았는데 그렇다면 이 돈을 왜 아직도 안 갖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돈의 흐름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게 지금 사실 이 돈의 흐름이 굉장히 궁금한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곽상도 의원의 자제분한테 50억이 갔다. 그리고 법조계 여러 정관들을 쓰면서 굉장히 많은 자문료 형식의 뭐 자문료, 고문료 이런 형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와 정치권 이 양갈래로 어쨌든 돈이 드러나고 갔다는 그 흐름이 드러나고는 있는데 그렇다면 이 거액의 돈을 아직까지 갚고 있지 않는 장기 대여금 형식으로 가져간 이 돈은 어디로 기속하는가? 또 하나는 이 작년 총선을 어떤 기점으로 굉장히 많은 자금의 흐름이 FIU, 그러니까 금융정보원의 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통보를 한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면 왜 어떤 정치권의 이슈가 있을 때 전후해서 자금 흐름을 갖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돈들의 흐름을 분명하게 쫓아서 최종적으로 어디로 기속했는지를 보는 것이 사실 이번 수사의 관건이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이거에 따라서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고 굉장한 파장일 수도 있어요, 지금요. 이 문제가요. 다음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요. 그 기사가 있는데요. 이낙연, 큰 그림 차차 드러날 것이다. 큰 그림 얘기를 합니다. 큰 그림. 큰 그림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서 뭐 코끼리 그림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내용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했는지 좀 들어보시죠. 지금은 큰 그림 중에 코끼리라 치면 코끼리 다리도 나오고 코끼리 귀도 나오고 하는 상황이겠지요. 그러나 언제일지 모르지만 코끼리 전체가 그려지지 않겠나 싶으네요. 저도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공수처, 검찰, 국세청, 금감원, 국토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성역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있지만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면서 코끼리 그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국수본을 설치된다고 얘기해요. 이종규 평론가, 이 코끼리 그림은 이낙연 전 대표가 생각하는 코끼리 그림은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거는 몸통은 안 드러났다 이거 아닙니까? 다리, 꼬리 이런 것만 보인다 지금. 그렇죠. 예, 코, 뭐 이제 다리 이런 정도만 드러났고. 그거 가지고는 코끼리를 파악 못하죠. 그렇죠. 실제 몸통은 지금 따로 있다. 조만간 드러난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뭐 해요 지금 뭘 말하는 건지.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뭐 이제까지 그 이낙연 후보가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세를 취해왔던 그 연장선에서 생각하면 그 몸통은 결국 이재명 후보와 연관된 거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런 얘기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못하고 좀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신중하다 이렇게 나오는 네거티브를 건가요? 안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 입으로 차마 말은 못 하겠는데 아마 조만간 드러날 거다. 그 얘기를 지금 예언처럼 사실 지금 그렇게까지 하셨네요. 얘기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그렇게 좀 읽히고 정말 저 예언대로 될지 안 될지는 뭐 우리로서는 지켜보는 수밖에 지금 뭐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대장동 이 의혹, 이 이슈가요. 여야 간에 지금 격돌 양상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여당의 대선 주자 간에도 묘한 선이 거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호남 순회 경선 결과가 나왔죠. 이재명 지사가 역시 과반을 넘기면서 뭐 다 합치면은 과반을 넘겨서 역시 대세론을 이어갔다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재명 측 게임 끝, 본선 직행 준비다. 이건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이낙연 측 호남 경선 아직 이거 민심 변화가 덜 담겼다. 아직 더 봐야 된다.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 뭐 남아있고 수도권은 남아있다 아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어제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이 야당 대선 후보가 될 것이라고 콕 집습니다. 그래서 뭐 설명을 해요, 이유를. 그리고요, 어제 같은 날 이낙연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혹시 뭐 중도 사태 뭐 이런 취지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자 발끈하면서 그런 질문 미안하지 않습니까라고 화를 냅니다. 좀 대조적이긴 하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후보가 될 거로 예측합니다. 물론 뭐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유는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기대를 하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정권 심판론이죠. 야권에 쏠린 그 기대는 심판, 아주 혼 좀 내주자. 뭐 이런 게 꽤 있을 테고 그거를 제일 잘 반영하는 후보가 윤석열 후보죠. 그 정의로운 검사, 검찰권을 행사하다가 마치 탄압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야권 지지자들이 거기에 몰리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될 거라고 보고요. 혹시 다른 후보들도 상황에 따라서 사퇴를 준비하고 계신 건 아니냐? 그건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최소한 이낙연 후보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런 질문을 마구 하십니까? 미안하지 않으세요? 저는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 책임을 다할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 차분하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좀 뭔가 불쾌하다. 뭐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김영주 전 의원님,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을 야권 대선 후보가 될 거라고 콕 집었어요. 약간 좀 경쟁 후보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김영주 전 의원님은 이 전망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자신감인 것 같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래서 저 역시 거의 이재명 지사의 판단과 예측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말하자면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지수가 높은 것도 사실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런 그 정권 교체의 열망을 안고 윤석열 후보가 있다는 측면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의 룰 세팅 자체가 그것이 뭐 편파적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마지막 그 4명으로 한 다음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50대 50이거든. 당원에 대한 50% 비중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 룰 세팅 자체의 내용으로 들여다 보면 윤석열 후보가 될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는 룰 세팅으로 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지사의 말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저 윤석열 총장을 굳이 이렇게 콕 집어서 야권 후보는 여기입니다라고 전망을 한 이유가 본인은 이제 본선입니다. 이런 걸 또 의원 중 나타난 걸까요? 뭐 그런 이제 자신감을 표명할 수도 있죠. 호남의 슈퍼위크가 끝났고 호남에 특히 저 광주 전남에서 그야말로 이제 승패죠. 가까스로 뭐 2위를 했습니다만 122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진 것이 아닌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 호남의 대첩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전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최소한 이재명 지사가 공포스럽게 생각해 왔던 호남에서의 어떤 8, 90%의 말하자면 투표율과 높은 투표율을 바탕으로 한 반전, 즉 이낙연 후보가 그중에서 한 65% 이상 가져가는 그런 이변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변의 결과인 수도권에서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결선 투표도 없고 내가 무난히 이 판으로 가면 특히 뭐 부산 경남이 신경이 쓰였는데 또 김두관 후보가 드롭을 하면서 본인 지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려운 난코스가 없다 더 이상 그런 자신감의 말하자면 표명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재용 전 의원님, 이낙연 전 대표는 중도 사태 질문에 약간 좀 불쾌하다는 그런 표현을 좀 했어요. 좀 상황이 다르죠?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저 얘기를 들으면서 예. 죄송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된다는 얘기보다는 예. 그 전에 얘기했던 어떤 국민이 원하는 거는 정권 교체다. 아까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 어떤 정권에 지금 불만이 있다. 뭐 약간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해요. 저는 거기에 오히려 포커스를 뒀거든요. 거기에 진심이 담겼다. 왜냐하면 이재명 그 지사가 후보가 지금 과도한 자신감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저 얘기 나왔었지만 예. 대장동에 대해서 본인이 설계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국민의힘에 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떠넘기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설계한 자기가 블루프린트를 만든 사람이다라고 이미 벌써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대선 주자가 될 거다라고 예. 얘기를 했고요. 지금 윤석열을 얘기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이 만약 정권 교체다 그러면 그럼 본인이 대선 주자로 나오는데 본인이 만약 민주당의 후보가 됐을 때 민주당의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는 게 본인이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거네요. 이상하게 들리죠. 본인 자체가 정권 교체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는 국민이 예. 자기를 뽑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자기가 정권 교체의 뭐 교두보라든지 핵심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놓고 어떻게 민주당에서 표를 얻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너무나도 자신감이 과하면은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시간이 좀 빠르게 지나고 있어서 짧게 이종우 평론가께 지금 이재용 의원이 분석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세요? 글쎄요. 1분 저는- 정도 시간 드릴게요. 예, 저는 뭐 꼭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만, 하여튼 뭐 지금 굉장히 자신감에 좀 충만해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딱 찍은 거는 그쪽 윤석열 후보가 올라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이 돼 있는 거죠. 바람도 있다.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도면 뭐 충분히 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이제 말은 어떻게 보면 국민이란 얘기를 하고 정권 심판론, 뭐 또 혼내주는 뭐 이런 표현들을 쓰긴 했는데 예. 기본적으로는 본인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게 지금 우선인 시점이잖아요. 경선 과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거는 결과적으로는 그 민주당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로 설계가 된 거다. 자, 그랬을 때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윤석열 대적할 만한 사람은 나밖에 없고 나라면 저 정권 심판론도 뚫고 나갈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예. 두 분이 약간 좀 다르게 해석했어요. 거기 뭐 정권 심판 이 얘기 나오고 윤석열 전 총장 나오는 걸 좀 약간 결이 다른 해석을 내놓으셨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뭐 사회 분야 기사라고 할 수 있죠. 보시죠. 최근에 굉장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해외에서도 뭐 엄청난 인기라고 알려져 있죠. 보신 분도 많을 텐데 그런데요. 이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름의 드라마인데 패러디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패러디 하나가 소개되어 있는데 제목이 이래요. 이 드라마가 어떤 게임을 하죠. 그럼 탈락이 된 분들은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패러디한 거예요. 이번 게임은 집값 올리기입니다. 못 버티는 무주택자는 탈락. 다음 게임은 거리두기입니다. 못 버티는 자영업자는 탈락. 더 있어요. 여기 밑줄입니다. 첫 번째 게임은 증세입니다. 버티지 못하는 다주택자는 탈락. 네 번째 게임은 물가 인상입니다. 버티지 못하는 서민은 탈락입니다. 이재용 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패러디. 그 드라마가 됐던 영화가 됐던 뭐 음악이 됐던 이 문화적인 그 콘텐츠가 인기를 끄는 거는 그 사회의 그 현상을 반영할 때 굉장히 인기를 끄잖아요. 아마도 지금 현재 그 특히 이 부동산, 집, 무주택자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굉장히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뭐 무력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느끼는 이 게임, 오징어 게임, 어찌 보면 부동산 게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질문 아까 패러디를 4개 보면. 소개드렸는데 그중에 2개가 부동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동산이라는 게 내가 집을 갖느냐 아니냐 이거를 떠나서 내가 성공한 삶을 살느냐, 내가 이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자격증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 젊은이들이 느끼는 허탈감 이런 것들을 느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을 펴시는 분들이 좀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김영주 전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뭐 그전에 외국에서 있었던 헝거 게임이나 오징어 게임이나 예. 비슷한 유사 서바이벌 게임 예. 그야말로 어떤 비인간적인 자본주의 사회 또 심화된 양극화의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조선일보가 이 기사를 내는 부분은 현 정권에 대한 불만과 상대 박탈감을 더 오징어 그걸 좀 게임이라는 부각을 한 거다. 콘텐츠 속에서도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여서 매우 씁쓸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뭐 이런 패러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기사로 소개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요. 어제 개고기 얘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개고기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했다고 알려지면서 나온 건데요. 기사로 있습니다. 문 대통령 개고기 식용 금지 검토할 때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신탕집이 사라지나 이런 제목입니다. 어제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김부겸 총리에게 무슨 유기견 관리 체계 보고 받은 뒤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알아보라는 거죠. 자, 그럼요. 어제 청와대 대변인이 설명을 좀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장유미 변호사, 이 사안 그동안 여러 차례 좀 얘기가 됐어요. 근데 뭐 그냥 뭘 그런 더 진행되는 거 없이 그냥 그 상태에 있는데 지금 개고기 이게 지금 법령상 어떻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사실 개라는 동물에 대해서는 축산법에 따라서 가축으로 분류가 됩니다. 가축.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용으로 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뭐 이거 안 된다 이게 없습니까? 예, 안 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도 없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최근에도 뭐 일부 배달앱에 개고기 배달을 시작한 업체가 입점을 하니까 굉장히 동물 이제 보호 기관에서 반발을 하기도 했고 또 이 축산법 시행령에 있는 가축의 개를 빼라. 개는 동물이나 가축이 아니라 어떤 반려의 성격이 짙다라는 통상 가축이라고 되면 식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인식 자체를 법령을 통해서 또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해보면 식용으로 금지하는 것까지 찬성하는 의견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회적으로는 좀 이견이 있는 상황이고 다만 예전보다는 뭔가 이 개, 뭐 고양이 그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워낙에 늘다 보니까 이걸 식용으로 하는 거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감은 분명히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법제화하고 제도화로 금지까지 할 것인지는 사실 이런 이 개고기와 관련해서 이걸 생계로 또 영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성급하지 않나 법제화하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잖아요. 많은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얘기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어떤 이슈로 좀 제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뭔가 좀 진행이 되는 건데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역시 좀 선거가 다가오고 있구나. 아, 선거입니까 이게? 왜 선거를 저는 떠올렸어요, 뭐 여기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최근 들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K 마케팅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정권 심판론 분위기가 좀 거세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여당의 대권 주자들 도우미로 지금 나선 상황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선을 자칫 넘으면 그야말로 대통령의 이제 선거 개입 논란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한계선상에 지금 계시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국내에 지금 많이 늘어난 애견인 표심을 지금 겨냥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반려견을 키우는 가족이 많다. 혹시 그거 의식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좀. 아무튼 뭐가 얘기가 어제 갑자기 나왔어요. 브리핑을 통해서 갑자기 나와서 언론들에서 갑자기 개고기 얘기가 나왔네. 이렇게 기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캐시백 얘기인데요. 기사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2분기보다 더 쓴 카드비는 최대 20만 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정부가 뭔가 이제 소비 활성화, 그다음에 약간 어떤 자영업자분들 뭐 도움 차원에서 이 2달간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10월, 11월. 근데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제외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케아, 스타벅스는 되고 대형마트는 안 된다. 그럼 이게 뭐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여기 보시면 외국계 프랜차이즈는 포함이 되는데 그리고 코로나 특수입은 뭐 배민 같은 데도 들어간답니다. 근데 어디는 되고 대형마트는 안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에 대해서 이게 소비자 편이 그랬다지만 골목 상권 살리기 이게 맞습니까? 이런 또 얘기가 있어요. 김영주 전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물론 뭐 스타벅스 같은 거는 그냥 뭐 일반적으로 많은 직장인들이 찾는 그냥 커피 전문점이라고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케아 같은 경우는 대형 커피 체인점이에요. 예. 근데 이케아 같은 경우는 그냥 그야말로 대형 그 가구 매장인데 사실은 백화점과 아울렛과 다를 바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만약 지금이라도 좀 그와 같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뭐 조금 그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성실하게 보완하고 뭐 또 한편으로 보면 지분 구조로 들어가면 사실은 더 복잡합니다. 스타벅스나 이케아나 보면은 훨씬 다 재벌 것이 돼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 많이 쓸 수 있는 데를 열어주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뭐 고민을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마지막 기사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중국 30개 지역 중 10곳 전력난, 홍다 사태보다 심각하다. 여기 보면은요, 석탄가 급등, 강수량 감소 등등등이 이유다. 전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중국이.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